네,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외교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미국 국민들 중에 북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대략 몇 %쯤 될까요? 제가 뭐 퍼센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욕 타임즈 보면은 뉴욕 36%가 북한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저 점 찍은 게 저겁니다. 근데 저기서 북한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평화회담을 선언하고 있다. 이게 뉴욕 타임즈의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게 일본과 한국의 그 리포트 상황인데요. 일본이 압도적으로 리포트가 많은 거. 저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 정부를 봤을 때 영문으로 수많은 레포트와 장관 동정 말고 충분한 보고서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각 부처는 영문의 보고서를 장관 동정막을 볼 수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볼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전문 외신 대변인을 쓰고 있는 곳은 6곳이고요. 국무조정실장님, 예. 우리도 이제 전 부처에서 외국에서 우리가 억세스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문으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은 글로벌 시대니까요.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이 영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을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안부 장관님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력 배치 전략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광부 장관님은 결국 우리가 이런 해외의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 외신 공간에 기재부, 산자부, 산업부 몇 군데는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바이든 당선자의 관심 정책, 대북 정책, 한국에 대한 인식,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바마 시절에 우리는 우리 얘기만,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외교라는 게 상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전 미 오바마 과기보좌관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되라면 코로나 해법의 외교가 절대적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교부 장관은 무슨 일을 하면 저게 외교 해법이 될까요? 코로나 해법에. 예, 의원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19가 상당히 창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당선인은 코로나 19 대응을 이제 최우선 4대 과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사실은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입니다만은 미국하고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긴밀한 그런 협조를 해왔습니다. 우선 고위급 교류, 그다음 분야별 협의 뭐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래서 정보 공유, 또 대응 방안 공유 이런 것들을 해왔고, 초기에 진단 키트, 마스크 뭐 이런 방역 물품 지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지금도 이제 그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양측 간의 인적 교류에 지장이 없도록 항공편을 열어두는, 그리고 또 자국민 서로 귀국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이런 영사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뭐 그런 분야에서 계속 협조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외교 라인도 중요해 보이지만 한번 우리 국내 문제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나 건강보험의 우수한 제도를 갖고 있는 김용희 이사장이나 우리 셀트리온이나 녹십자나 우리 이번에 이런 데가 민간이 옮겨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외교부에서도 이런 좀 뭔가 보건 안보 분야에 관한 어떤 전도사 뭐 이런 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국무회의의 성인을 받아서 글로벌 보건안보대사 2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K 방역을 열심히 좀 이렇게
홍보하고 또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타임즈에 나온 그 정홍현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자, 바이든 당선자는 반도체 생산에 미국인을 투입할 거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다 바이든 당선자 러스트벨트가 결정한 거죠, 그죠? 네. 당선 여부에 결정적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러스트벨트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임해 나갈 건가? 이 대책은 누가 세우는 거죠? 예, 뭐 그건 이제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민간이 이제 투자 결정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반도체 산업에 미국 내 정설하는 문제라든지 투자 정지 문제는 또 필요한 경우에 관계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서 또 필요한 지원할 분야가 있다면 지원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권의 향방에 갈린 러스트벨트에게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이런 건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예, 사실은 저희 나라에 좀 아쉬운 점이 저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비단 이 문제가 이제 외교부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전략을 좀 짜가지고 미국이 만약에 러스트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준비가 되고 전략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이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자 해서 이제 TF도 구성해서 아마 그런 그 TF에서 좀 논의될 수 있도록 뭐 국조실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전 부처가 산업부도 하고 해가지고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올려가 논의도 하고 또 뭐 필요하다면 조직도 늘리고 또 뭐 예산도 늘리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외교부와 통일부와 국방부와 경제부처가 함께 움직여서 외교 전략을 짤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위원님 지적 맞다고 생각하고요. 외교부로서는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NSC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안보 분야는 긴밀하게 공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자는 그 이민자 문제에 관한 그 입양인의 시민권 문제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 언급했는데 우리가 F1 비자를 해결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인데 이 부분에 하나 의제로 올릴 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민 문제는 이제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민감한 의견이 갈리는 그런 이슈들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아마도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펴나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학생 비자뿐만 아니라 또 지금 우리 그 유학생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인 이제 학교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있는 전문직 비자 문제도 그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사이에 정부가 나름대로 미 의회에 그런 그 법안을 스폰서할 수 있는 의원들을 많이 이렇게 모시고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진전은 미국의 전반적인 이민 정책 때문에 좀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계속 챙겨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과학 분야에 우리 코로나 같은 데서 확실한 역량을 보여주게 되면 유학생들의 이민 비자 부분도 도움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기를 원할 거고 일본은 동계올림픽에서 뭔가 전환점을 원할 것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경올림픽에 남북한 협력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동북아의 평화의 기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안보실장이 그 미국 갔을 때 미국의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도 뭐 저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여기까지도 남북 관계를 넘어서는 더 폭넓은 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동경올림픽 끝나면 바로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근데 2032년도는 서울 평양 하계 올림픽을 우리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남북 관계가 결정되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평화나 이 체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전체 동북아의 평화의 돌파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이라는 게 단순히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그 자체로 평화에 기여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게 우리가 공동 올림픽의 추진 과정이 공전의 과정을 통해서 상호 번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올림픽을 놓고 올림픽을 그 주변에서 개최하는 상황 속에서 군사 훈련이라든가 뭐 군사적인 긴장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그냥 올림픽을 치른다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북의 어떤 그 제재 문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측면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게 이제 내년에 동경, 후년도에 베이징, 2024년 평창,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까지 하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 정상회담에 개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할 때 북한에 나무를 심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 우리가 인도적 지원, 이게 나무 심는 문제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 나가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뭐 저는 자세히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바이든 당선자가 첫 번째로 파리로 복귀하겠다 이런 그 말씀도 하셨고,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범을 통해서 세계 존경받는 국가로서 미국을 복귀시키겠다 뭐 이런 그 말씀도 하셨었는데, 뭐 북한의 나무를 심는 것도 기후 환경에 있어서의 그 협력 과정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 외교부 차관께 여쭙겠어요. 이게 그 2018년도 정책 공공외교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싱크탱크들이 미국에 가면은 주로 거의 비슷한 연구소와 비슷한 사람들을 거의 만나고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극복돼야 된다. 이런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외교부서는 사실 이 문제를 상당히 그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미국의 전체 국회의원들이 요새는 다 SNS를 분석하고 그의 입법 동향 이런 거 다 분석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 있는 건 아시죠? 네. 네. 그런 정보는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오게 있나요? 안 오고 있죠?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 페이지.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급 싱크탱크를 중국 내 유치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외국의 싱크탱크 한 분을 굉장히 고액으로 모셔오셔가지고 그냥 몇 시간 있다가 머물고 가는 게 아니고 해외 싱크탱크의 이제 아시아 본부를 적어도 한국에 유치하는 그런 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 같아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여건이라든지 고려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볼 그런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재부 차관님, 이 문제는 그 상당히 국가 전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검토하겠습니다. 페이지. 그러니까 미국 국회에 보면은 중국만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 거 외교부 차관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한국 국회에는 미중 이 문제가 앞으로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텐데 미국 중국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나요? 국회 차원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국립외교원 안에서는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그 일본 이렇게 지역을 특화해서 우리가 미국을 가게 되면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국회의원을 만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현재 미국에 가 있는 대사분이 미국에 있는 주요 인사를 만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뭐
공공 외교 차원에서 지금 현지의 대사가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국회 내에 그 미국과 중국을 일본, 러시아를 연구하는 이런 저는 연구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뿐만 아니고 이 세계적인 경제 연구소, 세계적인 기술 동향 연구소도 이게 싱크탱크를 유치해서 이제 한국이 전 세계의 눈으로 보고 우리 생각을 전 세계에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구촌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이 이렇게 제안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그 동안에 이제 이런 부분에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덴마크, 독일, 프랑스나 뒤로 보니까 제가 기술 대사를 임명해가지고 기술에 대한 집중력을 갖는 거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는 현재 16명의 과학기술 주재관으로 4급 상당을 파견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제도, 대사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좀 세계적인 이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외교부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국회에서도 사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해서 그런 방안을 좀 검토 중에 있고요. 가기부하고는 기술 외교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어떤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작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언제 나오죠? 아마 곧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일부 초안은 좀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뭐 그건 공유 가능할 것 같아서요.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도 높아야 될 텐데.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스위스 제네바 전략을 한번 썼으면 좋겠네요. 스위스의 제네바의 전 세계의 국제기구를 모았죠. 다음 페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국적 기업하고 국제기구가 아시아에 7,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 4,200개, 홍콩에 1,390개, 대한민국에 93개. 우리가 이 7,000개를 상대로 해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왜 한국을 안 오는지, 한국으로 오려 무엇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경제부처와 국무조정실과 외교부가 전 부처가 나서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역량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가 된다고 보는데 외교부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조금 여기도 93개로 해서 그건 뭐 국제기구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다국제기업까지 포함해서 93개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그 인천, 송도 포함해서 이 우리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결과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 국제기구가 한국에 많이 유치되도록 해서 어떤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네바 전략에 부합하는 뭐 그런 경제력과 외교력의 그 핵심은 4,200개 대 93개면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IMF가 제안한 방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후진국밖에 안 되겠구나. 우리 길을 가자. 그래서 디지털 에스토니아를 선언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여쭙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그 고위 관료들을 보면서 일본의 그 신사유람론처럼 북한의 관료나 교수들이 세계로 나가서 세계를 봐야만 자기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저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주 좋은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제기구나 또 학자들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일부 저런 그 시도를 하고 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남북 간의 협력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조금 다른 그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국제적인 어떤 협력 과정들 아니면 순수한 그 민간 단체 전문가 이런 분들이 나서서 북에게 뭐 곧바로 그 국제사회로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나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먼저 선 지식, 선 체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좀 준비해서 나오는 나름대로도 북쪽도 뭐라 그럴까요? 뭐
뭐 준비된 개혁 개방 내지는 뭐 질서 있는 그 세계화의 과정들, 그 뭐 국제사회로의 어떤 그 나오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저런 사업들을 좀 한다면은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상해 국제 세미나가 보니까 이제 북한에 나온 이제 고위 관료들이 경제자유국이라는 걸 그 책으로는 봤는데 경제자유국을 눈으로 보질 못하니까 실제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미국과 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북쪽 내부에서도 이미 27, 8개 가까운 특구나 뭐 지구 사업들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 사회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도 저런 요구들이 내부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네. 교육부총리 이제 우리가 AI가 점점 똑똑해지면 이제 우리도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우리가 디지털 집현전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의원님 도와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진 않는가요? 지금 저기 말씀하신 전체를 보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 기재부하고 협의가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결국은 저희가 이 K무크가 코세라를 넘어서 좀 세계적인 지식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가령 어떤 지자체에서 노벨상 수상자들만 강좌를 후원한다든지 어떤 금융회사에서는 금융 관련해서만 에너지 관련해서는 에너지만 관련해서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을 국내 석학들을 이런 강좌를 만들면 훨씬 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식 강국이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런 관련 기관이나 또 전문성을 가진 쪽에서 저런 콘텐츠를 생산해주고 그 제공한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큰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BS 등 이런 거 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국가 예산 플러스 알파가 나오니까 더 좋지 않을까요? 예, EBS 예산도 좀 과거보다는 많이 늘렸고요. 그 이제 민간 쪽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국내는 공짜로 보고 ODA 사업까지를 해나가면 한국의 위상이 확실히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ODA 사업과 연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킨다면 우리나라의 또 위상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